문제풀이 첫 시간이고요. 11년도 1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과목 소방 원론이나인데요. 1번 문제를 보시면 블레비 현상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 자, 필기 시험 볼 때 또 하나 요령이요. 맞는 것을 물어보는지 틀린 것을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11년 제1회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블레비죠. 블레비 현상. 그래서 이 블레비는 뭐의 약자냐면요. 보일링, 리퀴드, 그다음에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로전. 보일링이 뜻이 비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퀴드가 액체고, 익스펜딩이 팽창, 그 다음에 베이퍼가 증기, 익스플로전이 폭발이죠. 즉 블레비 현상이라는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을 블레비라고 합니다. 이 블레비의 정의예요.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 자, 그럼 비등이라는 말은 뭐냐? 기체로 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그래서 액체 상태에 있는 물질이 열을 받아서 기체로 되는 거. 이 액체에 있는 물질이 기체로 되는 현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비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화 또는 증발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비등은 액체 내부에서부터 기체가 돼서 끌어오는 거예요. 액체 내부에서.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물을 끓일 때 보면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증발이죠. 증발. 근데 비등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액화가스입니다. 액화가스. 자, 우리 가스에 보면 가스 또는 기체. 가스라고 할게요. 가스에 보면 액화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가스가 있어요. 상온, 상압에서 상온이라는 것은 20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상압이라는 것은 1기압을 얘기합니다. 1기압이라는 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대기죠. 대기가 누르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상온, 상압에서 물질이 가스는 기체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을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저장이 힘들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저장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물질을 저장하기 가장 좋은 거는 고체입니다.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이제 기체. 물질의 상태에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고체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액체로 하고, 그 다음에 기체로 해야 되는데, 이 가스는 상온, 상압에서 기체다 보니까, 액체로 저장. 근데 액화가스라는 거는 액체로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액화가스라 그래요. 액체로 저장할 수 없는 거를 압축가스라 그럽니다. 기체 상태로 저장한다. 얘는. 기체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액체로 저장할 수 있고 얘는 왜 액체로 저장 못하냐? 임계 온도라는 게 있어요. 임계 온도.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임계 온도나 임계점이라는 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어떤 온도를 얘기하는데 그 온도 이하에서만 물질이 액체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온도가 넘어가면 그 물질은 액체로 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라든가 LPG라든가 LNG 이런 건 다 액화가스가 돼요. 근데 질소 있잖아요. 질소는 임계 온도가 마이너스 약 147도예요. 이 온도 이하여야지만 그 물질이 액체로 존재하거든요. 질소를 액체로 저장하려고 하면 온도를 이만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해요? 기체 상태로 저장. 그래서 우리 소화약제에 보면 이산화탄소는 상온,
상온 상압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온도 압력이에요. 1기압 20도. 그때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나오면 기체로 되죠? 기체로 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청정소화약제에 보면 불활성 가스 청정소화약제가 있습니다. 질소나 아르곤. 그런 거는 액체로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만. 왜 그러냐? 임계 온도에 관계돼요. 그래서 이 비등이라는 건 액화가스에서 일어나는 거. 블레비 현상은 그러니까 액화. 기체인데 액체로 저장하는 위험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이 블레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위험물 저장 탱크에 액화가스, 즉 액체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열이 오는데 무슨 열? 복사열이 오죠. 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사열이 오면 지금 액체가 열을 받으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기체가 되죠. 기체가 되는데 이 액화가스 내부에서부터 증발을 한 게 이렇게 비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탱크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올라가겠죠. 네, 압력이 올라가서 자, 우리가 유연물 탱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사각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동그랗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사각형으로 하게 되면요. 압력이 요 모서리진 대로 밀집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원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탱크가 어느 한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처음에는 동그랗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볼록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발생한 압력이 이쪽으로 다 몰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탱크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찢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이제 열을 받다 보니까 압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바깥에는요, 대기압이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좁은 틈을 타고 다 나오려고, 한 번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어떻게 되죠? 확 찢어지면서 터지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 블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랩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실기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필기 시험에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이 블레비가 어떤 현상이구나. 그것만 알고 문제에서 주어진 지문에서 찾아내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블레비가 비등하는 액체가 이제 비등하는 거죠. 팽창이 된다. 팽창해서 증기가 되면서 폭발하는 거, 탱크가 터지는 거. 이거를 블레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비 현상은 화재는 아니에요. 화재로 인해서 탱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옳게 설명한 것이니까 4번에 보시면 탱크 주위 화재로 탱크 내 인화성 액체가 비등하고 가스 부분의 압력이 상승하여 탱크가 파괴되고 폭발. 즉 블레비는 비등하면서 탱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보시면 보일오버, 하나는 1번은 보일오버고요. 2번은 슬럽오버, 3번은 프로스오버인데 자, 요약집 14페이지를 보시면 14페이지에 25번 보시면 유류 저장 탱크의 연소 시 나타나는 현상에서 보일오버, 슬롭오버, 블레비도 있고 후로스오버 있죠. 1번이 보일오버, 2번이 슬롭오버, 4번이 후로스오버. 그래서
고비점 액체 유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얘기합니다. 고비점. 그러니까 비점이라는 거는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라는 건 높다는 얘기죠. 끓는 점이 높은 액체 가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그래서 그 현상에는 보일오버, 그 다음에 슬로브오버, 그 다음에 프로스트오버. 이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자,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것.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거죠, 물은. 보통 이제 알코올은 약 78도씨에서 끓고. 그래서 이 보일오버라는 건 뭐냐면요. 유연물 탱크에 중유, 등유, 물보다 끓는 점이 높은 액체 가연물이 들어있는 유연물 탱크에 처음에 탱크 하부에 물이 있어요. 물. 물하고 중유는 기름이죠. 자, 어떤 게 더 무겁냐? 밀도가 더 높습니다. 물이 기름보다 무거워요. 그러면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리유연물 화재 때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연소면이 확대가 되기 그럽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석유나 뭐 액체 가연물 여기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뿌렸어요. 불이 꺼지면 좋은데 불이 안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기름 바닥에 가라앉아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기름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계속 연소가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가연물에 전달이 되면 계속 화재가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류화재, 사리유연물. 유류화재 시에는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유류화재 시에는 주수소화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소화를 해야 돼요?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질식소화를 하죠. 그래서 중유를 저장하고 있는 곳에 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물이 중유보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 가라앉아요. 화재는 아직 안 났어요. 자, 그랬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서 화재가 났어요. 중유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러면은 불이 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온도가 쫙 올라가는데 중유가 예를 들어서 300도씨가 끓는 점이다. 즉 끓는 점이 300도씨라는 건 중유의 온도가 300도씨가 됐을 때 액체 상태에 있던 게 기체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재가 났을 때 300도가 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는 중유는 그대로 액체로 되고 있으면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자, 그 열이 어디로? 하부로 전달이 된다. 이걸 열파라고 하거든요. 열파. 그러면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씨가 되면 끓어버리겠죠. 얘는 중유는 안 끓고 있어요, 지금. 기체가 안 되고 있어. 근데 물은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100도가 되면 물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액체 상태에 있던 물이 기체가 되겠죠? 그러면 탱크에 갇혀있던 기체가 어디로 나갑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위로 분출하려고 그러죠. 자, 물이 기체가 되면,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약 1700배 팽창을 해요. 부피가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밀어 올리겠죠, 이렇게. 확 밀어 올려. 그러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 이게 보일 오버라는 거예요. 탱크 하부에 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슬로우 오버는 뭐냐? 똑같은데요. 슬로우 오버는 물은 없어요, 처음에는. 물이 없어요. 유연물 탱크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 유연물 탱크에 주로 설치하는 소화 설비가 포소화 설비죠. 포소화 설비는 포수용액을 가지고 불을 끄는 거죠. 포수용액이란 포원액, 포약제 플러스 물이거든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포수용액을 뿌렸는데 불이 꺼지면 상관이 없는데 불이 안 꺼져가지고 포수용액이 깨져버려요. 파포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럼 포원액하고 물하고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라앉겠죠, 바닥에. 바닥에 가라앉아서 아까 보일오버처럼 끓어 넘치는 현상, 이게 슬로브 오버예요. 차이점은 뭡니까?
처음부터 물이 있었어요. 보일오버. 나중에 물이 들어갔어요. 슬로브오버. 자, 둘 다 화재가 일어나야지만 발생하겠죠? 화재. 근데 화재가 났는데 이 보일오버는 물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슬로브오버는 물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차이점만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후로스오버는 뭐냐? 거기 보시면 4번 보세요. 저장 탱크 속에 물이 점성을 가진 뜨거운 기름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기름이 넘쳐 흐르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아스팔트유 같은 겁니다. 뜨거운 기름이 있는 곳에 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액체 상태에 있던 게 어떻게 돼요? 기체로 확 변화버리겠죠? 그러면서 끓어 넘치는 것. 그거를 후로스오버라고. 자, 그러면은 얘들하고 다 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예. 보일오버하고 슬로브오버하고 후로스오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후로스오버는 화재는 아니에요. 화재가 아닌데 뜨거운 기름에 물이 갑자기 들어갔을 때 끓어 넘치는 거. 이거는 후로스오버. 보일오버하고 슬로브오버는요. 화재가 나요, 일단은. 화재가 나야죠. 화재가 나서 물이 끓어 넘치는 거. 얘는 처음부터 물이 있는 거. 슬로브오버는 나중에 물이 들어간 거. 이런 차이점만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고비점 액체 이온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 이 세 가지를 충분히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버가 또 뭐가 하나 있냐면 구획된 건축물. 구획된 건축물이라는 건 이렇게 막혀있는 건축물이죠. 5개 이온물 탱크 이런 걸 말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보면 프레시오버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시오버. 이 프레시라는 말이 순간적이라는 말이에요. 순간적이라는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여기저기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 이걸 프레시오버라고 해요. 그래서 구획이 돼 있는 건축물 안에서 어느 가연물이 여기 이렇게 있는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생된 화재에 의해서 연소생성물이 어떻게 돼요? 위로 떠오르겠죠. 부력에 의해서. 쫙 떠오릅니다. 천장을 만나면 옆으로 쫙 흘러가겠죠. 실링제 플로우에 의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복사열이 나오는 거예요. 복사열. 그래서 복사열이 여기에 가연물에 전달이 되면 가연물에 뭐 인화점이라든가 발화점 이상이 되면 가연물이 붙겠죠. 처음에 화재는 여기서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쪽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뭐 여기저기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 일어나는 현상. 이거를 프레시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획된 건축물에서의 프레시오버 발생 시간이 약 5에서 10분 정도 됩니다. 자, 화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초기, 어느 발화가 되고, 이걸 성장기라고 하고, 이 최성기로 넘어가기 전을 프레시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프레시오버 전에 뭐가 완료가 돼야 돼요? 피난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프레시오버 발생 시간을 약 5에서 10분 정도로. 그래서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몇 분 이내에 출동해야 되는 겁니까? 5분 이내에 출동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이 프레시오버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시오버 이후에는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러 들어가셔도 안 되고요. 불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프레시오버 발생 이전에 피난이 완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프레시오버라는 건 순간적으로 화염이 확대되는 현상. 이거를 프레시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초기, 여기가 화재 초기예요. 그 다음에 커지는 프레시오버까지 가기 전을 성장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높은 거를 최성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꺾이는 거를 감색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꺾이는데 뭐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없다든가 가연물이 없다든가 산소가 이제 연소가 화재가 계속되면은 산소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연소를 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불이 꺼지겠죠. 네. 꺼지는데 갑자기 화재가 이렇게 확 다시 한번 커지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소방대가 이제 불을 끄러 들어가려고. 딱 막혀 있는데 거기서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서 화재가 이제 막 이렇게 커졌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연성 가스만 이렇게 가득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꺼지고 있어요. 그랬다가 불을 끄려고 문을 탁 열게 되면 여기는 공기가 많고 여기는 이제 다 연소가 됐으니까 없겠죠.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확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화염이 공기랑 만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다가 다시 공기가 밀려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충격파가 발생해서 구조물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백드래프트라고 하죠. 백드래프트는 그러니까 언제 발생하냐? 최성기에서 감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를 일명 소방관 살인 현상이라는 그런 명칭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론에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프레시오바는 언제 발생하냐?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갈 때. 백드래프트는 최성기에서 감쇄기로 넘어가면서 공기가 갑자기 공급이 될 때 발생. 그래서 이 명칭들을 그냥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2번 보시면 소화 방법 중 제거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연소란 일종의 산화 반응이면서 발열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연소의 필요 요소에 보면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인 가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 점화원이에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 의한 연소를 연소의 3요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소의 3요소에 의한 연소는 불꽃이 없는 연소예요. 그다음에 연쇄 반응까지 있으면 불꽃이 있는 연소가 됩니다. 즉 화염이 있냐, 화염이 없냐 이거예요. 이 연소의 필요 요소예요. 그럼 소화라는 건 뭡니까? 연소의 필요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제어하는 게 소화죠.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없애요. 여기 지금 나무가 물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서 불났으면 저쪽으로 따로 치워버리면 더 이상 불에 탈 게 없으니까 꺼지겠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을 차단시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약 21%거든요. 근데 그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리면 소화가 된다 그래요. 그 15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점화원,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 부촉매 효과. 우리 분말 소화약제라든가 아니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이게 연쇄 반응을 차단. 그래서 이 소화라는 건 연소의 필요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제거 또는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를 제거 소화라고 하고 산소 농도 아까 15% 이하로 떨어뜨리면 소화가 된다 그랬죠? 예, 이거를 뭐라고 해요? 질식 소화라고 하죠.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 대표적인 질식 소화 약제가 이산화탄소죠. CO2. 그 다음에 점화원, 온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소화라고 해요? 냉각 소화라고 합니다. 냉각 소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을 차단시키는 거를 질식 소화. 가연물을 없애는 거를
제거 소화. 연쇄 반응을 차단시키는 거를 부촉매 효과. 이 촉매라는 거는 화학 반응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촉매. 어떤 반응을 하도록 하는 걸 촉매라고 하잖아요.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걸 정촉매라고 하고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부촉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은 부촉매를 쓰는 거고요. 화학 공장에서는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야 되니까 정촉매를 쓰겠죠. 그래서 이 부촉매 또는 억제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제거 소화야 가연물을 없애는 거니까 대표적인 거 뭐 산림 화재 때 나무를 갖다가 벌목한다든가 아니면은 연료 탱크 배관에서 화재가 났으면 수송 배관에 밸브를 잠근다든가 이런 게 다 제거 소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식 소화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냉각 소화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이 소화약제로서는 가장 좋아요. 왜냐? 싸요. 일단 가격이 싸.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독성이 없습니다. 또.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겨울철에 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온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질식소화는 이산화탄소, 냉각소화는 물,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효과는 할로겐 화합물이나 아니면은 분말 소화약제를 주로. 그래서 요 제거, 질식, 냉각 요 세 가지를 어떤 소화라 하냐? 물리적 소화라고 해요. 물리적 소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를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에는 이 크게 보면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리적 소화는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 소화를 물리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소화를 화학적 소화라고 한다. 다 이런 게 지금 설명드리는 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물어봐요. 다음 중 물리적 소화로 알맞는 것은 또는 물리적 소화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소화를 따로 공부를 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연소부터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뭐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로 있어요. 근데 불이 안 나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뭐냐? 점화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가 딱 진행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화염이 있으면서 연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소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 문제를 보시면 제거 소화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불이나 담요로 덮었어요. 이게 담요로 덮는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소화예요? 2번은 질식 소화에 해당하는 거죠. 제거 소화가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1번, 3번, 4번은 제거 소화에 해당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소화기구, 자동식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용구, 고체 열어줄 자동 소화기를 제외한 것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되죠. 소화기구는. 답은 3번입니다. 4번 보시면 불연성 기체나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 무슨 소화예요? 질식 소화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서 소화의 원리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걸 제거소화, 산소에 관계된 산소를 희석하거나 차단하는 걸 질식소화. 자, 점화원, 연소점 이하로 냉각하는 거를 냉각소화. 그래서 냉각소화의 주된 소화약제는 물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걸 부촉매 효과. 그래서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이 세 가지를 물리적 소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를 화학적 소화라고 한다.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5번 보시면 소화 원리에 따른 소화 방법의 적용이 잘못된 것은. 자, 냉각 소화는 뭘 사용한다 그랬어요? 물을 사용하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을 사용하는 게 스프링클러죠. 자, 질식 소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예, 질식 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제거 소화, 포소화 설비는 질식과 냉각이죠. 포는요. 예, 그러니까 제거 소화에는 해당이 없겠네요.
자, 억제소화나 부촉매 효과 또는 부촉매 소화나 똑같은 말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또는 분말. 이게 부촉매 효과죠. 잘못된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자, 6번 보시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보시면 불연성 가스로서 공기보다 무겁다. 자,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죠.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한 것.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산소랑 결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연물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화약제로 씁니다. 근데 일산화탄소 있죠.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씁니까? CO 죠. 이 탄소는 결합할 수 있는 손이 4개예요. 산소는 2개거든요. 그래서 탄소 하나랑 산소 2개가 만나야지만 완전히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얘는 결합할 수 있는 손이 탄소가 4개인데 산소는 결합할 수 있는 손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2는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냐.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CO는요. 이 손이 2개가 남죠. 탄소가. 다른 거랑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뭐가 되냐? 독성가스이지만 가연물이 되는 겁니다. 가연물. 산소랑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산화탄소고요. 자, 이산화탄소의 상평형도 여기가 압력이라고 보고요. 온도라고 보면 이 그래프 상에서 이쪽은 고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체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임계점, 임계온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의 임계점이 여기다 그러면 그때 임계온도가 31.25도예요. 그 다음에 이 점은 뭐냐?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있는 점이다 해서 이 점을 뭐라고 하냐?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기체, 액체, 고체가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삼중점. 자, 여기는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임계점, 임계온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31.25도. 약 2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삼중점일 때는 마이너스 56.7이에요. 수치를 외우실 때요. 56.7 이렇게 외우시면 힘들어요. 31.25 하시면 힘들어요. 중간에 소수점이 있다 보니까 3125 이런 식으로 외우시죠. 아니면 31, 이 정도만. 주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임계온도로 알맞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30도, 31도, 32도, 33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시험 예시가. 뭐 20도, 25도 많이 차이 나게끔. 그러니까 분사값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삼중점의 온도가 마이너스 56.7도예요. 그러면 요때의 압력이 3중점일 때 압력이 약 5기압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상온, 상압 1기압일 때 1기압 여기가 마이너스 56.7도고 여기가 31.25도니까 20도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어디엔가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31.25도 쪽으로 가깝겠죠. 20도씨라면. 그만 이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1기압 20도일 때 이산화탄소는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기체 상태로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1기압 20도에서는 이산화탄소는 항상 대기 중에 나오면 기체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체로 저장하기, 소화약제로 쓰기 위해서는 기체 상태에서는 소화약제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액상 부분이 소화로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고체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액체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고체인 게 뭐죠? 드라이 아이스죠.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넣어주는 거. 그게 이산화탄소예요. 고체인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뭘로 어떻게 하냐?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그래서 우리 대기압보다 약 60배 높게끔 압력을 높이면 여기가 한 61점 그 정도 되는데 60배 높게끔 압력을 높이면 액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액화가스라고 한 거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수치라든가.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CO2가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 자, 이거는 비중이라는 게 있죠. 비중. 자, 비중은 액비중이 있고요. 액체랑 비교하는 액비중이 있고, 증기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중하고 증기비중은 뭐냐? 고체하고 액체 물질은 4도씨의 물과 비교를 합니다. 그 물질이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 있는 거는 4도씨의 물과 비교를 해서 물보다 가벼우면 뜨는 거고요.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체 상태에 있는 거는 무게를 잴 수 없다 보니까 얘는 뭐랑 비교하냐? 공기랑 비교를 합니다. 공기. 그래서 어떻게 증기 비중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분자량하고 비교를 해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계산한 값이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 하니까 뜨는 거고요.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다 해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의 분자량을 먼저 알아둬야겠죠. 공기의 분자량은, 자, 공기 중에는 질소가 79%, 그 다음에 산소가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소의 분자량 값이 28이거든요. 질소 하나가 14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28이에요. 0.79, 79%니까 0.79죠. 플러스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산소 하나의 그 원자량 값이 16입니다. 근데 두 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32죠. 32 곱하기 21%니까 0.21 하면 약 28.84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얼마라고 하냐? 29g. 자,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뭘 아셔야 돼요? 얘만 기억하시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값은 얼마라고요? 29. 꼭 기억하세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값이 29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문제에서 보면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겁다고 했죠? 네.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공기의 분자량 29로 나눠서 그 값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그러면 CO2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라고 했으니까, 자, 탄소 하나에 탄소의 원자량이 12예요. 플러스 산소가 두 개 있는 거는 아까 여기서 32였죠. 32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44.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즉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자. 공기의 분자량은 29죠. 자, 이거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겠죠. 이 값은. 당연히 44가 29보다 크니까 1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나오면 가라앉는 겁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질식 소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기체가 다 공기보다 무겁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도시가스의 주요료가 메탄이죠.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인 거. 메탄. 그러면 이 메탄의 분자량은 얼마냐? 탄소가 하나고 10이라고. 플러스 수소는 1이거든요. 1 곱하기 4. 16이에요. 그러니까 메탄이 공기 중에 나오면 메탄은 떠다니는 겁니다. 메탄은 도시가스의 주 원료 쓰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그 프로판 가스 있죠? 네. 이건 LNG고, 이거 LPG의 주 원료인 프로판이나 부탄 이런 겁니다.
프로판은 탄소 3개에 수소가 8개. 계산해보면 3개 곱하기 12 플러스 1 곱하기 8 44거든요. 즉 프로판도 공기 중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죠. 그래서 우리 보통 가정집에는 도시가스를 쓰는 거고 메탄을 쓰는 거고 일반 음식점에는 도시가스는 요즘 많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프로판이나 부탄이 들어있는 용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저런 가스가 나오면은 가라앉아요. 바닥에. 근데 가정집에 있는 그 도시가스는 떠다녀요. 그래서 이 기체는 그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분자량하고 비교를 해서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가라앉고 1보다 작으면 뜨고 1보다 크면 가라앉는다. 이거를 알아두시고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라는 거예요? 29라는 거를 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은 맞겠죠. 자, 2번 인계 온도는 97.5가 아니고 얼마라 그랬어요? 31.25도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고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죠.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드라이 아이스라 그랬죠. 상온 상압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그랬죠. 상온 상압에서 기체로 존재. 그래서 얘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압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또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즐겨 먹는 탄산음료에 보면은 사이다라든가 콜라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사이다나 콜라를 먹으려고 병 뚜껑을 딱 따면은 피 하고 뭐가 나오는 소리가 있죠. 그게 뭐냐? 이산화탄소가 처음에는 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기체다 보니까 액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요?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아주 높여서 액체를 만들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액체가 되려면. 그러면 여기에 딱 녹여 있었어요. 물하고 액체 상태인 이산화탄소가. 근데 여기 빈 공간은 뭐예요? 대기압이죠.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으니까 여기 높은 압으로 녹아있던 CO2가 증발을 하겠죠. 기체가 돼요. 언제까지? 기체랑 액체랑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용기가 보면 빵빵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먹기 위해서 딱 따면 바깥에는 대기압이고 여기는 압력이 높으니까 기체가 있는 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만큼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는 또 대기압이에요. 처음에는 바깥으로 빠져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내부에 있는 CO2가 또 어떻게 돼요? 또 녹겠죠. 계속 녹습니다. 이 기체랑 액체랑 평형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만 안 녹게만 딱 가둬두고 있으면 절대 그 콜라나 사이다가 시간이 지나도 맛이 변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거든. 기체 상태인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아주 높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7번 보시면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연소의 색상과 온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암적색보다 휘적색의 온도가 높다. 그 밑에 보시면 표에서요. 2번에 불꽃의 색상과 온도 있죠. 그 표를 이제 조금 예전에 좀 종종 나왔기 때문에 불꽃의 색상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다른데 7번이죠. 자,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암, 적, 휘, 그다음에 황, 백, 휘 이렇게 외우십니다. 암적휘, 황백휘. 그래서 그 온도를 외우셔야 되는데 700도, 850도, 950도, 1100도, 1300도, 1500도 하시면 이제 힘드니까요. 7, 8, 9, 11, 13, 15 이렇게 외우시죠. 외우시기 쉽죠? 7, 8, 9, 11, 13, 15. 그 다음에 8하고 9에만 5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70도가 아니고 700.
두 개 넣으면 8,500이니까 안 되겠죠. 하나만 넣었어요. 850, 950.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거든요. 하나만 넣으면 110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1100, 1300, 1500도. 약 이 정도 온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구분하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적이 들어가요. 암적색, 그 다음에 적색, 그렇죠?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이죠.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휴백색이죠? 다른 거는 다, 그러니까 적색하고 백색하고 적색이 색상이 좀 어둡죠. 즉, 온도가 낮은 게 색상이 어둡습니다. 좀 밝은 게, 온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물어봅니다. 뭐 황적색의 온도는 몇 도냐 이렇게. 뭐 암적색의 온도는 몇 도냐.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외워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적희, 황백희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7, 8, 9, 11, 13, 15 이렇게만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적색이다. 마지막 것만 백색입니다. 암적색, 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시기 힘들어요. 그 온도도 가끔 물어보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보시면 고층 건축물에서 연기의 제어 및 차단은 중요한 문제이다. 연기 제어의 기본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복사는 열 전달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보시면 가연물의 주된 연소 형태를 틀리게 나타내는 것은 자, 답은 1번이죠. 목재, 표면 연소. 자, 목재는 표면 연소를 하는 게 아니고 분해 연소를 합니다. 분해. 답은 1번이고요. 자, 10번 보시면 다음 연소 생성물 중 인체의 가장 독성이 높은 것을 뭐라 하냐? 4번 포스겐이라고 합니다. COCl2 또 기억을 해두세요. 포스겐은 COCl2라고 합니다. 가장 맹독성 가스입니다. 맹독성. 11번 보시죠. 목재 건축물의 화재 성상은 내화 건축물에 비하여 어떠한가? 교재 요약집의 28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일단 그 화재를 비교를 할 때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 뭐 목조 건축물 또는 목재 건축물 나무로 된 건축물이냐 아니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이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온도, 시간 봤을 때 일단 목조 건축물은요. 온도는 높아요. 그런데 지속 시간은 짧습니다. 순간적으로 확 타올랐다가 그냥 불이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높지만 시간은 짧다 해서 고온 단기형이라고 해요. 온도는 높고 시간은 짧다. 고온 단기형. 근데 내화구조 건축물은 목조 건축물보다는 온도는 낮아요. 근데 시간은 길어요. 그래서 얘는 저온 장기형이다. 목조 건축물의 온도가 최성기 때 온도가 약 1300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화구조 건축물은 한 800도라고도 말하기는 하는데요. 약 900에서 1000도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900도가 온도가 낮은 건 아니죠. 사람이 900도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목조 건축물보다 온도가 낮다. 그겁니다. 저온이라고 해서 온도가 아주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도가 낮으면 화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우리 그 냉동창고에서 불 붙이려면 불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불이 붙으려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이 내화구조 건축물이 목조 건축물에 비해서 온도가 좀 낮은 거죠. 이 그래프도 가끔 물어봅니다. 다음 주 그래프를 쫙 그려주고요. 다음 주 목조 건축물의 연소 형태로 알맞는 것을 찾아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고온, 단기형, 저온, 장기형.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12번. 다음 중 인하점이 가장 낮은 물질. 자, 답은 1번인데요. 교재 요약집의 6페이지를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인하점, 그 다음에 연소점이 있고, 다음에 발화점이 있어요. 이 점이란 건 뭐냐면 포인트예요. 영어로 나타내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은 다 최저 온도인데 어떤 최저 온도냐? 인하점이란 가연물이 있어가지고 점화원을 가했을 때 불이 처음 붙는 최저 온도. 자, 제가 여기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딱 갖다 댔어요. 갖다 대자마자 바로 붙는 게 아니죠. 일정 시간 얘가 가열이 돼가지고 어떤 온도 이상이 될 때 불이 딱 붙겠죠. 그때 처음 붙는 온도를 인하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화원을 딱 댔다가 떼버렸어요, 바로. 불이 꺼져버리면 그거는 그때가 이제 인하점이고, 점화원을 떼도 계속 연소가 지속되는 처음 온도 있겠죠. 그걸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화점은 뭐냐? 인하점하고 연소점은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어떤 물질이 자기 혼자 스스로 열을 축적을 해요.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열을 축적을 해가지고 불이 붙는 처음 온도. 그게 발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인하점하고 연소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점화원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발화점은 점화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하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처음 붙는 최저 온도. 이게 인하점이에요. 근데 점화원을 제거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소점은요.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계속되는 최저 온도. 발화점이란 점화원 없이 불이 스스로 붙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인하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산화프로필렌입니다. 마이너스 37도. 답은 1번이죠. 자, 13번 보시면 황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황린은 발화점이 매우 낮아 자연발화 위험이 높다. 자, 황린은 피포인데요. 삼류 이온물입니다. 이 삼류 이온물을 뭐라고 하냐? 금수성, 물과 만나면 안 되는 거.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요. 스스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린의 발화점이 약 34도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황린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이 황린의 내부 온도가 34도가 되면 스스로 불이 붙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여름철에 공기 온도가 대략 30도가 넘어가죠? 더울 때는 36도, 37도까지 가잖아요. 주변의 온도가 37도가, 36도가 되면 황린이 열을 축적을 해서 자기가 축적을 하면서 34도가 됐을 때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황린에 점화원을 가했어요, 안 가했어요? 안 가했죠. 그걸 이제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린의 발화 온도가 상당히 낮아서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알칼리 수용액에 넣는다. 보호액이란다. 위험물은 그냥 대기 중에 놔두면 위험하니까 보호액 속에다가 넣어놔야 된다 해서 보호액인데요. 보호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물이 있고 석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보관해야 되는 게 이황화탄소가 있어요. CS2,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황린이 있습니다. 피포. 이황화탄소하고 피포는 대기 중에 놔두면 위험하니까요.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요? 물에다가 완전 잠기게끔 보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석유에 보관해야 되는 거는 물과 만나면 안 되는 물질. 삼류이온물 중에 보면은 금수성 물질. 이 숫자가 물 숫자예요. 물을 금한다 해서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칼륨, 칼슘 요 두 개는 물에다가 보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물과 만나면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나와버립니다. 얘가. 그래서 이 칼륨하고 칼슘은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 물과 석유는 섞이지 않죠. 그래서 석유에 보관을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물에 보관해야 되는 물질, 이황화탄소, 황린. 그 다음에 석유에 보관하는 거, 금속성 물질이, 금속성. 이 칼륨하고 칼슘은 절대 물과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14번 보시면 자연발화가 원인이 되는 열의 발생 형태가 다른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 해설에서 보시면 자연발화의 종류, 발화의 종류에서 분화열에 의한 거, 산화열에 의한 거, 미생물에 의한 거, 흡착열에 의한 거죠. 이 종류는 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그 태비는 미생물에 의한 발화입니다. 태비. 그다음에 산화열에 의한 게 석탄, 건성류, 고무분말, 원면이 산화열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화재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화재는 우발적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가 않죠. 화재가. 그래서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정형성은 틀린 답이 되겠죠. 자, 16번 보시면 제1종 분말 소화 약재가 요리용 기름이나 지방질 기름의 화재 시 소화 효과가 탁월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주방용 화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K급 화재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곧 K급 화재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주방용 화재, 주방 조리기구에 의해서 일어난 화재를 K급 화재라고 하는데, 그 K급 화재에 가장 좋은 게 1종 분말 소화 약재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 소화 약재는 사용하는 약재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분말 요 4가지가 있죠. 그래서 1종 분말이 NaHCO3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2종 분말이 탄산수소 칼륨이에요. KHCO3. 3종 분말이 인산암모늄이죠. NH4H2 PO4. 그 다음에 4종 분말은 2종 분말에다가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외우실 때 잘 혼동이 잘 안 되시면 2하고 4는 짝수죠. 1하고 3은 홀수죠. 아, 4, 짝수니까 짝수 거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KHCO3 플러스 요소가 CO, NH2 이렇게. 요게 이게 요소거든요. 4종 분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요. 이 분말 소화 약재의 약재 그 성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1종 분말, 3종 분말은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1종 분말은 왜냐? 이 나트륨이 비누화 작용을 합니다. 기름과 만나서. 비누 거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화재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누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트륨에 대한. 그래서 이제 1종 분말 약재를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쓰는 게 3종 분말이거든요. NH4, H2PO4. 근데 왜 알아둬야 되냐? 1종, 2종, 4종은요, 우리 그 화재는 A급, B급, C급, 뭐 D급, E급 이렇게 나누는데, 1종, 2종, 3종은 B급 화재하고 C급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만 적응성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3종 분말 약재가 어디? A급 화재에 적용성이 있죠. A급 화재. 일반 가연물 화재. 분말 소화 약재 중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건 3종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3종 분말은 A, B, C급. 그래서 우리 소화기에 보면 A, B, C라고 써 있죠.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이건.
그래서 A급 화재를 일반 가연물 화재라고 하고 소화기 색상은 무슨 색이에요? 백색이죠. 그 다음에 B급 화재를 유류 화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색상은 황색이죠. 그 다음에 C급 화재를 전기 화재라고 합니다. 색상은 청색입니다. 청색. 그래서 소화기에 보면 소화기가 이렇게 쓰면 A, B, C 이렇게도 써있지만 색깔로 백색, 황색, 청색으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를 못 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백색은 A급 화재, 황색은 B급 화재, 청색은 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구나.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말 소화약제가 이 열분해되면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HPO3 분해가 되면서 이 물질이 나오면서 이 물질이 가연물을 덮어버립니다. 그거를 방진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뭐냐? 메타인산이라고 해요. 메타인산. 메타인산이 어떤 작용을 한다고요? 방진작용. 방진작용을 하니까 A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1종하고 3종은 좀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3종 분말 소화약제를 인산암모늄이라고 합니다. 이 책 보시다 보면 이제 뒤에 나오니까 또 보시죠. 자, 그러면은 그 2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종 분말이니까 소화약제의 종별이 NaHCO3가 들어간 거를 먼저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 1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4번은 KHCO3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2종 분말 약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하고 3번의 둘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찾냐? 그 식을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보시면 2에 NaHCO2,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2몰이라는 얘기예요. 네. 탄산수소 나트륨 2몰이 열분해 돼서 Na2CO3, 탄산 나트륨이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 H2O 물이 나오죠. 이 숫자만 찾으시면 됩니다. 숫자만. 자, 나트륨,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산소예요. 나트륨이 여기가 숫자가 안 써 있다는 건 한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이 전체의 2를 곱한다 생각을 하세요. 나트륨이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있는 거죠. 수소가 2개, 예. 탄소가 2개, 산소는요 6개죠.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럼 여기서 그것만 맞게끔 찾으시면 되죠. 여기 보면 나트륨 2개, 탄소 하나, 예. 산소가 3개. 산소를 보면 3개, 2개, 하나 있으니까 6개 맞았죠. 산소가 여기 6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는요 2개 있으면 되잖아요. 탄소가. 탄소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죠. 수소는요 2개 있죠. 수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죠. 물에 수소 2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괜히 그 식을 외우시려고 하시면 머리만 복죠. 그럼 이제 3번은 왜 틀렸냐? 이 NaHCO3가 Na2CO3 플러스 2CO2 플러스 H2O네. 자, 똑같은데 보시면 얘는 탄소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2개니까 3개가 돼야 되죠? 탄소가 2개밖에 없는데 3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얘가 이쪽으로 갔다는 건 이 물질이 분해가 돼서 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찾으시면은 쉽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16번하고 20번하고 같은 문제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16번은 비누화 반응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떤 물질이 일종 분말에 이 나트륨 이온이 기름과 만나서 비누 거품을 만드는 비누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17번. 다음 중 물리적 방법. 자, 소화에는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 소화, 산소를 농도를 떨어뜨리는 질식 소화, 물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소화, 이 세 가지가 물리적 소화죠. 그다음에 부촉매 효과,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게 화학적 소화라 그랬죠. 그래서 물리적 소화에 의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화라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1번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보시면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 자, 피난기구라는 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피난할 수 있는 설비잖아요. 그러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죠.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지휘본부하고 화재 진압대원 간에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전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무선통신 보조 설비죠.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답은 2번에 틀렸습니다. 자, 19번. 건물 화재 시 패닉. 패닉이라는 말 뜻이 어떤 공황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공황. 패닉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은 일단 패닉이 발생하는 거는 연기라든가 유독가스, 그 다음에 외부와 단절되어 있으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건물에 불연내장제를 쓰면은 불이 안 나죠. 그럼 패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